1520년 4월 그 경빈의 간절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종이 6살 된 원자를 세자에 책봉한 겁니다. 야, 이건 안 바뀌는 거지 뭐. 세자가 정해졌으니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근데 이제 근데 이미 거의 끝난 게 아닐까요? 경빈에게는 아직은 정말 미약하게나마 희망이 있었습니다. 경빈이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1522년의 궁궐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총애가 후궁들 중에 제일이라 하니 신등은 전하께서 사정에 치우쳐서 집안을 다스려가는 정서에 누덕이 될까 싶습니다. 문정 왕후가 정실 부인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고 많은 후궁들도 있었지만 중종이 여전히 가장 마음을 쓰는 건 누구다? 경빈박 경빈박 씨. 씨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세등등한 상황에서 경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중전이 있지만 실세는 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고만장한 경빈은요, 여전히 더 큰 권력을 꿈꾸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경빈의 이런 야심을 다른 사람들은 과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네. 티가 안 나봐요. 네, 당시 조정에는요, 경빈을 경계하는 친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런 경빈을 경계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홍문관 부제야 김안로였습니다. 김한로. 네, 우리 여행 떠나서 많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오. 맞습니다. 김안로는요, 중종이 신임하면서 측근으로 키워가고 있는 신료였습니다. 게다가 김안로는요, 중종과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사돈 관계. 네, 김안로가 중종의 맏딸이자 세자의 친누나였던 효혜공주를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이죠. 김안로는요, 그래서 세자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조정의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러니 장자 복성군을 낳고 기고만장한 경빈, 김안로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해치우고 너무 싶은 존재. 너무 싫죠. 그죠? 김안로에게는요, 경빈이 세자의 안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중종의 사돈이자 어떻게든 세자를 왕으로 올려하는 김안로. 그야말로 경빈의 앞길을 가로막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1524년 이런 상황이 180도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록으로 보시죠. 김안로는 성품이 본디 음사하고 또 붕당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세력이 매우 성함으로 마침내 나라를 그르칠 것입니다. 다름 아닌 조정 신료들이 입을 모아 한 사람을 저격한 겁니다. 지금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김한로. 네, 바로 경빈을 위협했던 적대 세력 김안로였습니다. 아, 김안로와 반대파인 조정 신료들은요, 김안로의 성품이 음흉하고 사악하니 그가 세자를 등에 업고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종은요, 조정 신료들의 강력한 요청에 김안로를 경기도로 유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김한로는 중종 편이잖아요.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종의 입장에서는 김안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명확한 물증도 없이 죄를 결정하고 유배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종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김효사와 이후에 조정에서 실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남곤과 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중종은 거듭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김안로를 유배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경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던 김안로가 다른 조정 신료들과의 권력 다툼으로 제거당한 겁니다. 자, 이때 경빈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다시 또 기회가 오겠구나. 내가 좀 다시 이렇게 해볼 수 있다. 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경비는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라고 하면서 회심의 미소 짓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1527년 4월 궁궐에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뭐지? 참혹한 비명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모질게 고문을 당하는 궁녀들이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억울하다, 모르는 일이라고 토로하는 궁녀들. 자, 대체 어느 처소의 궁녀들이었을까요? 에이, 설마. 이들은 다름 아닌 경빈 박씨 처소의 궁녀들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뭐지? 그들이 고문당하는 이유, 궁궐 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세자의 18번째 생일에 벌어집니다. 조선의 문무백관 모두가 세자에게 인사를 올리면서 그의 탄신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하를 모두 중단시킬 만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세자의 거처인 동궁에서 끔찍한 쥐의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쥐? 쥐의 사체는요, 입, 눈, 귀까지 모두 불로 지져진 처참한 상태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약간 선 넘는 것 같은데 이제. 세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부정한 기운이 가득한 쥐의 사체가 바로 저주물이었던 겁니다. 오. 이건 곧 세자를 저주해서 목숨까지 노리는 역모로 해석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저주 사건을 작서의 변이라고 합니다. 작서의 변. 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아. 경민박 씨? 맞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자가 잘못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경빈과 복성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욕에 찬 경빈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한 이 조정 신료들, 한마음 한뜻으로 경빈과 복성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 자, 그렇다면 신문받는 궁녀들, 범인이 경빈이라고 실토했을까요? 고문이 너무 세면 아무래도 실토하지 않았을까요? 오, 자, 그런데 경빈의 궁녀들이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경빈에 관련된 어떠한 증언도 증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신료들은 경빈이 범인이 분명하다라고 끊임없이 그녀를 공격합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제일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경빈 아닌가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자, 그렇다면 경빈의 유일한 동아줄 누구? 중종. 그렇죠. 이때 중종은 그녀의 편을 들어줄까요? 아, 근데 지금은 진짜 좀 어렵네요. 그건 이제 아들한테 그런 행동했다는 건 또 다른 거니까. 선 넘은 거라서. 아, 맞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중종은요, 어찌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죄를 줄 수 있겠는가? 아. 오. 편들어주네요. 맞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경빈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라면서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경빈의 편을 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종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경민박 씨는 좀 무죄인 거죠? 아닙니다. 어? 경빈박 씨 혐의는요, 이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 경빈이 범인이 분명하다라고 지목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 바로 중종의 어머니 자순대비가 경빈을 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또 어머니가 말하면 다르죠. 그렇죠. 지금 제일 그러니까요. 처음 아니에요? 그런데 자순 대비는 대체 왜 경빈을 의심했을까요? 뭐지? 왜냐하면 경빈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와. 어떤 단서? 그 단서는 다름 아닌 경빈의 딸인 혜순 옹주였습니다. 저주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그때 혜순 옹주의 궁녀들이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게 목격됐다는 겁니다. 혜순 옹주의 궁녀들이 인형을 만들고는 그 인형의 목을 베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쥐 지진이를 발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이겠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까 그 쥐가 눈이랑 다 불에 그을렸잖아요. 맞습니다. 경빈의 딸인 혜순옹주의 궁녀들이 세자궁 쥐 이야기를 입단속한다는 소문, 이 소문을 전해들은 자순대비가 경빈을 아주 강하게 의심했던 겁니다. 장경왕후가 사망한 뒤에 자순대비는 세자를 보호하는 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혜순옹주 측에서 나온 이 궁녀의 일을 듣고서 경빈 박 씨에게 혐의를 두면서 계속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세자의 저주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아, 궁금해요. 경빈, 신첩을 어인연희로 찾아 계시옵니까? 22회를 지내는 동안 동고동락하며 과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었어. 전하, 오, 암시한다. 전하, 보교가 들었사옵니다. 전하, 보교라니요? 경빈 박 씨를 패선시켜 떠나는 건가 봐요. 상주에 붙여도록 하라. 유배. 아, 예, 아이고야. 과인을 용서하시오라. 아, (1527년 4월) 결국 중종이 경빈과 복성군을 궁궐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중전에 버금가는 강력한 위세를 과시했던 후궁 경빈 박씨. 아,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자랑했던 경빈 박씨의 초라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작서의 변, 그 쥐사건, 네. 그 진짜 경빈 박씨의 기획이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막 실제로 짜여진 거라고요? 사실 이번 저주 사건에는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배우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름 아닌 세자의 보호자 유배를 가했던 김안로였습니다. 아, 김말로. 경빈박 씨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와. 와, 그냥 죽지 않는군. 그러니까. 김말로. 기말로가 이 작서의 변을 일으켰다라고 보통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작서의 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자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하게 조성이 되었고, 세자를 든든하게 지켜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조성이 되면서 기말로가 아무래도 이 사건을 조정하여서 일으킨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와, 기말로. 실제로 작서의 변 이후에요,
유배 갔던 김한로가 조정으로 복귀합니다. 경빈이 궁궐에서 쫓겨난 절묘한 타이밍에 김한로는 다시 조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경빈은 김한로가 짠 판에 당해서 누명을 쓰고 처량하게 궁궐을 떠나야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1533년 5월 경빈 박씨가 유배를 간 지 6년 만에 또 한 번 조정신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6년 지나면 솔직히 잊을만한. 바로 세자의 거처에서 또다시 소름 끼치는 물건이 발견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종이로 만든 사람의 머리 그리고 목패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목패는 아주 소름 끼치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이와 같이 세자의 몸을 능지할 것. 이와 같이 세자 부주의 몸을 교살할 것. 어우. 이와 같이 중궁을 참할 것.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죽여버리겠다 세자를. 근데 그것도 되게 잔인하게. 왜,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 다? 그렇죠. 세자의 몸을 몸을 찢어서 죽이고 또 세자의 부주, 중종을 목 졸라 죽이고 중전인 문정왕후의 목을 베어 죽여야 한다. 이런 등골이 오싹해지는 내용이 목패에 쓰여 있었던 겁니다. 역마인가? 역마자는 건데. 조선 왕실 사람들을 한꺼번에 노린 초유의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킨 범인 누구였을까요? 흉모의 괴수는 홍여입니다. 홍여? 자, 그런데 이 홍여란 인물 누군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경빈 경빈 박씨. 박씨. 네. 범인으로 잡힌 홍여는요, 경빈의 사위였습니다. 오. 한마디로 경빈이 사위를 시켜서 왕, 중전, 세자까지 왕실 일가를 모조리 저주로 몰살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와. 흉모의 진범인 경빈을 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정신료들. 그리고 이때 경빈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인물 누구였겠습니까? 김한로. 네, 김한로는 이번에도요,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경빈을 죽여야 한다는 강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아. 결국 홍여가 잡히고 얼마 후인 1533년 5월 23일 누군가가 유배지에 있는 경빈을 찾아갑니다. 그 이제 우리 첫 처음에 장면. 본 첫 장면을 사약을 보낸 거네요. 맞습니다. 아. 중종이 경빈에게 사약을 내린 겁니다. 중종이 자신을 죽이려는 현실, 경빈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죠. 중종이 자기를 제일 총애한다고 엄청 자부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진짜 사약이 앞에 있으면 그래서 아까 그 사약 내리는데도 안 먹겠다고 하고. 경빈은 벼랑 끝까지 몰린 이 억울한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결박당한 채 사약을 마셔야만 했습니다.